저는 오호그룹 부사장 박민수입니다. 아버지께 국밥을 주신 분이시죠?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사진 한 장과 함께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인의 건물 매매 계약서. 제 이름으로 된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아버지께는 희망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사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내쫓던 상인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까진 집세도 못 낼 처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시장 전체의 주인이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가올 가을, 행복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죠.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별한 지 20해가 넘도록 이 작은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손에 익은 일상이 되었어요.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시장에도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는 벌써 싱싱한 야채들을 진열하고 계셨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얼음 위에 고등어와 갈치를 가지런히 놓고 계셨죠. 시장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김 사장님도 일찍이시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과의 안부 인사는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상인회와는 늘 불편한 사이였죠. 박 사장, 언제까지 그렇게 장사할 거야? 상인회장 최 사장이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나이도 70이 다 되어 가는데 그만하면 많이 했잖아. 젊은 사람들 장사하게 자리 좀 비워주는 게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내 스스로 걸어나가기 전까진 못 나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쳤어요. 상인회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오래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래된 상인들을 내보내고 싶어 했거든요. 아침 6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기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정성스럽게 부어드렸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시고요. 고기 좀 더 넣어드릴게요. 이어서 시장에서 새벽부터 일하는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과일 가게 하는 이 사장님, 정육점 하는 박 사장님, 떡집 하는 윤 사장님. 모두 제 단골들이었죠.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오늘은 고기를 좀 푸짐하게 넣어주세요. 국물이 정말 진하네요. 역시 박 사장님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나선 가장이었고 어떤 이는 병든 아내를 돌보며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호랍이었죠. 어떤 이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밥을 푸고 때로는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몸 관리 잘하세요.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본인도 좀 챙기세요. 작은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손님들은 고마워하며 웃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박 사장님 국밥은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놓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찼어요. 20해 넘게 이 자리를 지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바빴습니다. 사무직 직장인들이 몰려왔어요. 사장님, 국밥 셋 빨리 주세요. 회사 점심시간이 짧아서요. 시장에서 쇼핑하는 주부들도 들렀죠. 아이고, 장 보다가 출출해서요. 국밥 하나만 주세요. 학교를 마치고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국밥 주세요. 배고파요. 좁은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저는 쉴 새 없이 국밥을 푸고 반찬을 채우고 계산을 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고 가는 것을 보는 게 기뻤거든요. 이 집 국밥은 정말 특별해요. 처음 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피로가 다 가셨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육수와 신선한 재료로 만든 국밥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인회장의 시선은 늘 곱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버틸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살아나는데.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도 있었어요. 시장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좀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손님들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모르는 척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른 상인들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손님들이 예전만 못해요.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졌어요. 모두들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살아가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속을 달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소주 한 병이랑 국밥 하나 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길었네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국밥과 함께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작은 말들이었지만 손님들은 고마워하며 웃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게를 정리할 때면 늘 뿌듯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는 만족감과 상인회의 견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우려가 함께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저는 정신없이 국밥을 푸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가게 앞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남자가 제 가게 앞 진열대에서 뭔가를 슬쩍 집어들더니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옆 정육점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고기 훔쳐간다. 그 남자는 제가 아침에 진열해둔 수육용 돼지고기 덩어리를 들고 시장 골목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잡아야지. 저런 놈 놔두면 또 온다고. 채소가게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요즘 도둑들이 너무 많아졌어. 상인들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낡아 빠진 운동화, 구멍난 외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건 단순한 도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몇 분 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고 제 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여전히 그 고기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옷은 며칠째 씻지 않은 듯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픈 거죠?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손에 든 고기를 떨어뜨릴 뻔하면서 뒤로 물러섰죠. 이리 들어와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저는 가게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야, 박 사장? 정육점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을 왜 들여보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주저하더니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제야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정성스럽게 부었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많이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올렸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접시에 담아서 함께 내놨습니다. 드세요. 저는 그 앞에 국밥을 놓았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먹어도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얼른 드세요. 식기 전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을 너무 떨어서 국물을 흘릴 뻔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을까 싶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저는 물 한 잔도 가져다 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그릇을 거의 바닥까지 비웠어요. 고기도 하나 남김없이 다 먹었고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에 쫓겨서 집도 잃고 가족들도 다 떠났고요.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한 달째 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나이도 많고 이 꼴이니까 아무도 안 써주네요. 그는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내려다봤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돈이 없어서 갚을 게 없네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언젠가 반드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꼭 찾아와서 갚을게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도둑들이 더 생긴다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굶는데 국밥 한 그릇 주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는 아까 가져갔던 고기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죄송해요. 저는 그 고기를 받으며 말했어요. 힘내세요. 꼭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그가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누구나 한순간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때에 작은 온정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곧 시장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에게 국밥을 대접한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박 사장이 정말 그랬대? 생선 가게 할머니가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속삭였어요. 도둑한테 밥을 줬다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인회장 최 사장이 몇 명의 상인들과 함께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최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둑을 그냥 놔뒀다면서? 아니, 도둑한테 밥까지 줬다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정육점 박 사장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굶는데 국밥 한 그릇 주는 게 죄입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당황스러웠거든요. 죄가 아니라 문제라는 거야. 최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둑들이 더 생긴다고. 우리 시장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다른 상인들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요즘 시장 장사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그분도 어려운 처지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째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 말에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박 사장, 그런 문제가 아니야. 떡집 윤 사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이해해. 하지만 여긴 장사하는 곳이라고. 우리도 다 힘들게 살고 있어. 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자선사업자도 아니고. 채소가게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소문나서 이상한 사람들만 더 몰려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상인회장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박 사장, 이번 일로 상인회 회의를 열어야겠어. 우리 시장 질서를 위해서 말이야.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습니다. 회의 열어야지. 이런 일은 처음부터 막아야 해. 그날 밤 급하게 소집된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이유는 다들 아시죠? 최 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 때문에 우리 시장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둑한테 밥을 주다니 이게 말이 돼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둑들이 더 몰려올 거야. 시장 안전도 문제고 손님들도 무서워서 안 올 수도 있어.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단순히 굶주린 사람에게 온정을 베푼 것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준 것뿐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고기를 가져간 건 사실이지만 너무 굶주려서 그랬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 사장,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도 각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시장 전체를 생각해야지.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20회 넘게 함께 장사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몰아세울 줄은 몰랐거든요. 박 사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 최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 정말 망하는 거야.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어요. 회장님 말이 맞아. 시장 이미지가 중요해. 요즘 손님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곳만 찾는다고. 상인들의 비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제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박 사장, 다신 이런 일 없기를 바래요. 최 사장이 최후 통첩처럼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상인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지만 상인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두들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시장 이미지가 나빠지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 노숙인 아저씨의 고마워하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라고 하던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상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대화도 피하려고 했어요. 마치 저를 문제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분들도 어색하게 눈길을 피했습니다. 제가 20회 넘게 함께해온 이 시장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손님들에게도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나 봅니다. 여기가 도둑한테 밥 준 집이지? 처음 온 손님이 수군거렸어요. 좀 이상한 집 아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단골 손님들 중 몇 분은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김 기사님도 며칠째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아직 저를 찾아주는 단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문이 많던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상인회장 최 사장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었어요. 손님들이 있는 상황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박 사장, 잠깐 밖으로 나와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들도 수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어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밖으로 나와요.
최 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박 사장님이시죠?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관리사무소 김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할 파출소 박 경사님이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질서 위반 및 상인회 규정 위반으로 점포 운영 정지 요청이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점포 운영 정지요? 박 사장, 우리가 경고했잖아요. 최 사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뭘 또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손님들도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상인회의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만장일치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함께해온 상인들이 모두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냥 굶주린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박 사장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문제예요.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인회의 정식 요청이니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육점 박 사장, 채소가게 할머니, 떡집 윤 사장까지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 사장,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떡집 윤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장사가 어려운데 시장 이미지까지 나빠지면 정말 못 살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점포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김 과장이 공식 서류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내일부터 장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20해 넘게 지켜온 제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결국 쫓겨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괜히 남일에 끼어들어서. 그런 말들이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쓴웃음이었지만 당당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내쫓을 거면 내쫓아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쫓겨나는지는 모두 기억하시겠죠.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준 게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지겠어요.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잘못이 뭔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어색하게 기침했어요. 박 사장님, 내일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김 과장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저는 혼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매일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곳에 올 수 없다는 현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처음 이곳에 와서 국밥집을 시작했던 날, 첫 손님을 받았던 기쁨, 단골들과 나눈 정겨운 대화들.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육수 냄새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요? 20해 넘게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걸까요? 그날 밤이 가장 길고 어두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20해 넘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육수를 끓일 일도 손님을 맞을 일도 없었어요.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수입이 끊어지니까 생계가 막막했어요. 은행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1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전세금으로 들어간 돈도 가게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고 당장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집세가 한 달째 밀렸는데요.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사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할게요. 하지만 어디서 돈을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길을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시장 근처를 지나갈 때면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 사장 간다. 도둑한테 밥 줬다가 쫓겨난 그 사람? 자업자득이지 뭐. 그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장사하던 김 사장님이 길에서 저를 보고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김 사장님, 불러봤지만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 사장님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윤 사장님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히 남일에 끼어들어서 우리까지 피해봤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꾸준하게 나가던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박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아닌가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단골 손님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님한테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다른 곳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김 기사님 부인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차갑게 말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좋은 가게였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구직 활동도 시작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이 음식점만 계속 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마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볼까 했지만 거기서도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라며 난색을 표했어요. 청소일도 알아봤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어요. 가게에서 남은 쌀이나 반찬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번 달 집세도 내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가 안 되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집주인도 사정이 있다며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준 게 이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때 그 노숙인 아저씨를 그냥 내쫓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고마워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라고 하던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사 이런 결과를 예상했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노숙인 아저씨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시장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혹시 만날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떠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도 됐어요. 꼭 갚을게요. 언젠가 반드시.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신 말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약속도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한밤중에 불 꺼진 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 가게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이제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20해 넘게 지켜온 그 자리가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괜히 그때 국밥을 줬나? 그런 생각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게도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던 걸까요? 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또 집세를 재촉하러 온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타입의 사람이었죠. 혹시 박 사장님이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의아해하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분이 저를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며칠 전에 아버지께 국밥을 주신 분이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라니, 설마 그 노숙인 아저씨를 말하는 건가요? 아버지요? 저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제 가게에서 국밥을 드시던 바로 그 노숙인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사진 속 그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단정한 양복 차림, 자신감 넘치는 미소,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분이 정말 그분이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5호그룹 부사장 박민수입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세요. 5호그룹이라니 들어본 적 있는 큰 기업이었어요. 그런 회사의 부사장이 그 노숙인 아저씨의 아들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찾아뵈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분이 정말 당신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본 그분은 분명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었거든요. 박민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얼떨결에 그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좁고 초라한 제 집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성공한 사업가셨어요. 박민수 씨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셨죠. 그때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자식들에게 패 끼치기 싫다며 혼자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안 돌아오셨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온정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짧은 만남이 그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몰랐거든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건 멸시와 무시뿐이었는데 당신만은 달랐다고요. 도둑질한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아버지께서 이 시장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젊은 시절에 잠깐이었지만 이곳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분이 예전에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적이 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에 쫓겨 이곳을 떠나실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이곳에서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운명 같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보여준 온정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말이에요.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준 것뿐인데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온정이에요. 박민수 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선함,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때 박민수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보답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봉투를 제 손에 건넸어요. 받으셨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어요. 하지만 박민수 씨는 고집스럽게 봉투를 제 손에 밀어 넣었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그 앞에서 열어보기는 민망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일어서며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요. 박민수 씨가 떠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상인의 건물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말이에요. 2번, 3번 다시 봐도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서류, 심지어 시장 전체 부지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손편지였어요. 그 노숙인 아저씨가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박 사장님께 제가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보여주신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저는 이 시장의 옛 주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빚에 쫓겨 떠났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당신 것입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세도 못 낼 처지였는데 갑자기 시장 전체의 주인이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소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청에서 건물 소유권 변경 사실을 확인했나 봐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이 건물주가 됐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상인회장 최 사장이 황급히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 소유자가 당신으로 바뀌었다던데요. 목소리에 당황감이 역력했어요. 평소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정육점 박 사장도 찾아왔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내쫓은 사람이 갑자기 건물주가 됐다니 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노숙인 아저씨의 정체, 그분의 아들 박민수 씨의 방문, 그리고 건물 소유권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노숙인이 5호그룹 회장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본 건 정말 거지였는데. 아니야, 나도 신문에서 본 적 있어. 5호그룹 박 회장이 실종됐다는 기사를. 채소가게 할머니가 급하게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맞네, 맞아. 5호그룹 박철수 회장이 몇 달 전에 실종됐다고 나와 있어. 다른 상인들도 확인해 보더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떡집 윤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며칠 전에 내쫓은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였거든요. 모두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상인회장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 사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박 사장님, 제발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최 사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해서요. 다들 힘든 시절이라. 그날 오후 박민수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놀라셨죠?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보여주신 인간적인 따뜻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장을 정말 사람다운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건물주가 된 게 아니라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진 거였어요. 알겠어요. 그분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박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 사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시장이 정말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곳으로요.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사장님 뜻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문을 연 제 국밥집 앞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집 국밥엔 인간적인 맛이 난다니까. 처음 온 손님이 단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추구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김 기사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부끄러운 표정으로 사과하셨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상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 하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해졌어요. 우리 시장은 다르다는 자부심이 생긴 거죠. 박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어요. 정말로 저희 시장은 온정의 시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인회장 최 사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박 사장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어려운 처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제게 소개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온정의 공간이라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곳이었죠. 상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정육점 박 사장이 고기를 기부하며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다른 상인들도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놨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의 박철수 회장님이었어요. 이제는 노숙인의 모습이 아니라 품이 있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어머,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이 먹고 싶어서요.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성껏 국밥을 끓여서 드렸어요. 그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변화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하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받은 게 더 커요. 당신 덕분에 잃어버린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았거든요. 그날 당신이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박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예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이었어요. 온정의 시장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박 회장님이 권유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촬영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했어요. 상인들, 손님들, 그리고 온정의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모두들 이 시장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온정의 문화를 자신들의 지역에도 전파하고 싶어 했죠.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가게 한쪽에 걸린 박 회장님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자고 말이에요. 가게 벽면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어요.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어제는 한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온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어떤 이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또 어떤 이는 희망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정성껏 국밥을 내드립니다. 그릇을 내밀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건넨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작은 믿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선하다는 거요. 박 회장님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웃고 계십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저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국밥과 함께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댓글을 통해 나눠보세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별빛 인생 이야기였습니다.